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한국인 피를 가진 혼혈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난 뒤 자신의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믿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딸에게 짐을 싸라며 재촉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먼 나라 벨기에에서 이 소동이 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사는 로라 반데르베케라고 합니다. 제 가족은 조금 특이한데요. 제 아빠는 백인이고 엄마는 아시아계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함께 물려받은 혼혈이라서 저희 세 식구는 모두 인종이 다르죠. 하지만 제 가족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피부색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까지고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제 인생은 한순간에 시궁창 속으로 처박혀버렸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 가족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이신데 마침 새로 사무실을 차리실 때이기도 했고, 새로 이사한 동네가 학군도 더 좋아서 겸사겸사 하게 된 선택이었죠. 그때는 새 집, 새로운 동네,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렘에 들뜨기만 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등교하던 날, 그 싸늘한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인지 그 학교에는 유독 백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마치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바라보듯 신기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실제로 벨기에는 동양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존재합니다. 모든 동양인들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고로 인해 폭력이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죠. 특히 코로나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혼혈인인 저를 향해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은 조롱과 멸시로 변해갔죠. 벨기에 학교는 수업 중에 같이 조를 이루어서 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은데 행여라도 저와 같은 조가 되기라도 하면 질색을 했고, 심지어 저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저는 거의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백인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이유는 그들과 다른 동양계 혼혈인이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처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하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피부색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마가 자신이 한국인 피를 물려준 탓이라며 자책하실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저를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셨고, 몇 번의 추궁 끝에 저는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고, 잠시 후 저를 품에 끌어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셨어요. 제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자 엄마는 그냥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저와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교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 순간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그동안 저를 괴롭혀온 백인 친구들은 물론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모두 학교에 불려와 모두 제게 사과를 해야 했죠. 우리 엄마는 무척이나 강했어요.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으셨고 학교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인종차별을 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었죠. 이럴 수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이걸 해냈죠. 이 정도면 꽤나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것인데 왜인지 저는 쉽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벨기에 친구들과는 다른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괜히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아무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더 우울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성격도 소심해지고 악순환이 거듭되며 저는 예전에 명랑하고 긍정적이던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시리에 빠진 저에게 어떤 음악을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건 한국의 락 가수가 만든 노래였는데 그 안에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가 담겨 있었죠. 그 노래는 꼭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락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지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들려준 음악은 한국 락 가수인 윤도현의 흰 수염 고래였어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이 저 모르게 뭔가를 비밀리에 계획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이서 대화 중이시다가도 저만 가까이 오면 대화를 딱 멈추시는 게 굉장히 수상했죠. 그렇게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감춰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답니다. 그동안 케이팝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건강해진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셨고,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엄마의 조국,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저의 정체성도 배우고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자는 결심을 하신 것이었죠. 한국에 가서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경험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한국의 좋은 기운도 듬뿍 받아오자. 그리고 다녀온 뒤에 다시 한번 엄마와 대화하자꾸나?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아마 제가 한국 여행 계획을 들으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네, 솔직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따돌림을 당했던 아픈 기억을 많이 떨쳐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엄마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낯선 나라에 불과했으니까요. 혹시 한국도 인종차별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죠. 제가 한국 피를 가지긴 했어도 완벽한 한국인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완벽한 유럽인 모습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냥 애매한 혼혈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죠. 이 두근거림이 불안함인지 아니면 설렘과 기대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부모님은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는 괜찮다면서 웃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고아였다고 하셨어요. 아주 어릴 때 이곳 벨기에로 입양되어 한국에 연고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한국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조국이라며 늘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가족은 없지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자신의 부모, 엄마와 아빠라며 늘 한국을 가슴에 품고 사셨죠. 저는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해보고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케이팝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처럼 엄마의 마음처럼 한국이란 나라가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랬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기대만큼 훌륭한, 아니 기대보다 훨씬 좋은 한국을 만나게 되었죠. 우선 인천공항은 여태까지 제가 가본 공항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스타일이라는 게 무조건 화려하고 제일 좋은 설비를 들여놨다고 해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천공항은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고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분위기를 뿜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공항만큼이나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도 다들 외적으로 깔끔하고 잘 갖춰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면도 훌륭했답니다. 저희 가족이 캐리어를 찾으려던 때였어요. 엄마도 벨기에로 입양된 이후로 한 번도 한국을 가보지 않으셨어서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죠. 캐리어를 찾을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버벅거렸는데 한국인들은 누구 하나 저희를 짜증스러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한국인은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며 저희 가족이 쉽게 캐리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인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엄마가 어릴 적에 벨기에로 왔지만 틈틈이 집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셨기에 아주 어설프게나마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은 뒤로 하고 저희 가족은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에 올라탔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달려가며 창밖으로 서서히 도시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음악을 들으며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는데 그 영상 속에 나온 풍경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꼭 내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기분 같기도 했죠. 아직 본격적인 여행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한국의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 저는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한국에 단단히 홀려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날 아침 직접 부딪히며 보다 실감나게 한국을 겪기 시작하자 한국은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여행하기에 정말 편리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좋았는데 주요 거점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는 것은 물론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스티커도 붙어 있어서 버스에 탑승할 때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벨기에는 지역마다 버스 회사가 모두 달라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티켓을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해야 한국에서는 다이렉트로 가능한 환승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한국은 달랐죠. 게다가 대중교통 앱을 이용하면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버스의 이동 경로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벨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갖춰져 있어서 차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옆에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던지더군요. 한국 사람들 진짜 부럽네. 벨기에 대중교통이 한국 정도만 되면 당장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할 텐데, 아,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아빠를 보며 엄마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저희 가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명동의 케이팝 굿즈샵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있었는데 어떤 정류장에 백발의 노인분께서 버스에 탑승하자 한 젊은 사람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텐데 그 젊은 사람은 노인분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도 어쩐지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나이가 지긋한 승객분들이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행여라도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서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오르고 내리실 때까지 버스 운행을 멈추면서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죠. 벨기에는 타인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서 엄밀히 말해 남에 불과한 노인분들에게 한국과 같은 친절을 베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벨기에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노인분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간단히 목례는 하되 굳이 내 자리를 양보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인분들을 존중하는 것 같아서 이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내면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사실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닫이 문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늘 뒷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이들에게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이 전혀 귀찮지 않은 일인 것 같았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흡연을 하다가도 사람이 나타나면 곧바로 흡연을 멈추는 등 비흡연자를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데에는 한국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에는 간식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벨기에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벨기에는 보통 작은 도시마다 주유소와 세트로 커다란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편이죠. 반면에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말 그대로 거리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었는데 이 편의점에서는 택배도 주말까지 운영하고 인쇄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각종 유용한 기능을 갖춘 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편의점이 밤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으니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우수한 치안을 자랑하는 안전한 나라였고 그 덕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는 경찰의 공권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대단히 높아요.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갱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닐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에 반해 한국의 밤은 너무 평화로워서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이 고른 메뉴는 삼겹살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삼겹살이더라고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돼지 고기구이 같은데 무슨 특별한 맛이 나길래 저렇게들 좋아하는 것인지 궁금했고 오늘 드디어 그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한 후 조금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님이 접시에 음식들을 담아서 잔뜩 깔아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혹시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하고 얼른 번역기를 켜서 우리는 이것들은 시키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더니 이건 기본 반찬이라며 괜찮다고 했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많은 음식들이 전부 공짜라는 말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게 정말이냐고 엄마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때 그걸 지켜보시던 사장님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능숙하게 영어를 하시면서 글쎄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으세요. 무한 리필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도 무한 리필은 자신도 처음이라며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어서 삼겹살이 나왔고 사장님은 낯선 외국인들인 저희를 위해서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셨어요. 지글지글 침샘을 자극하는 소리와 함께 삼겹살이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내 노릇하게 삼겹살이 익었고 저는 드디어 삼겹살을 맛볼 수 있었죠. 한껏 기대하며 삼겹살은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 특유의 풍미와 바삭함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겹살의 기름기를 쌈장이라는 매콤한 소스가 깔끔하게 잡아주며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루었고 이건 정말 아무리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을 것 같았죠. 아빠와 엄마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이셨는데 아빠는 소주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내뱉은 말에 엄마와 저는 배꼽이 빠져라 웃었어요. 와, 이거 뭐냐?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여보, 난 그냥 한국에 살 테니까 당신은 로라와 함께 돌아가. 난 그냥 한국에 살래. 뭐 원래 장난기가 많으신 아빠였지만 한국에 와서 연신 한국이라는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먹거리까지 완벽하게 푹 빠지셔서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빠가 더 난리였습니다. 엄마도 소주가 삼겹살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저에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이 조합으로 먹어봐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우선은 냉면과 삼겹살을 함께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저는 냉면과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것을 엄마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고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냉면의 시원함과 삼겹살의 짭조름함이 만나니 환상 그 자체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는 쉬지 않고 삼겹살을 먹었답니다. 상추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과 함께 먹어도 맛있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서 삼겹살이 많이 나왔던 것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완벽한 저녁 식사를 마치자 시간은 어느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불현듯 저는 아직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올리브영에서 제가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광고하는 화장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이 문 닫기 전에 재빨리 달려가기로 했죠. 그렇게 도착한 올리브영에는 제가 사려고 했던 화장품 외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고 저는 황홀한 기분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좋기로 유명하고 그게 다 한국 화장품 덕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요즘 벨기에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한국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에 좋기로 유명하다고 들었다며 신나서 여기저기 구경하셨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쇼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양손에는 빵빵하게 차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아빠는 무겁지 않냐며 아빠가 들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제가 들겠다고 했어요. 두 손은 무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풍족하고 발걸음은 더 없이 가벼웠거든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났던 탓일까요? 저는 그만 발을 삐끗하여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과 작은 미용용품들은 횡단보도 한복판으로 쏟아지고 말았고 저는 아픈 것도 있고 당황하기 시작했죠. 쇼핑백 2개에 가득 담겨있던 작고 둥근 화장품들이 차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고 당장 언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자동차가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앞으로 고작 몇 초 뒤면 자동차들이 달려들 것이고 차도에 떨어진 제 화장품들은 자동차 바퀴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절망하게 되었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이 몰려와서 저희 가족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을 주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인지 정장을 입고 있는 아저씨, 교복을 입은 여학생, 중년의 나이로 보이는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빠르게 저희 가족을 도와주었고 상황은 순식간에 수습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나 보답을 바라고 저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는지 저를 도와준 뒤 깔끔하게 다시 제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호의를 베푼 뒤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슈퍼히어로 배트맨 같이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부모님과 만약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벨기에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야기해보았어요. 아마 벨기에 사람들 중 30% 정도는 저희를 도와줄 것이고 또 30% 정도는 저희를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떨어뜨린 물건을 훔쳐갈 것 같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방금 있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 것인지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믿음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이른 시간부터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죠. 경복궁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들었거든요. 잠시 후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경복궁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경복궁 입구에서 경복궁이 뿜어내는 위용에 잠시 넋을 빼고 있다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근처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제대로 경복궁을 즐겨보기로 했어요. 한복은 하나같이 고운 색깔에 편안하면서도 우아하고 맵시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조합을 해도 다 특색 있게 예뻤어요.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살아서 요즘도 그렇게 패션 센스가 있는 거구나 싶었죠. 한복의 날렵한 버선코는 한옥의 기와와 그 생김새가 꼭 닮았고 한복 치마의 둥그런 모양은 담장 밑에 놓인 항아리와 닮았고 무엇보다 보고 있으면 눈이 편안한 조화로운 색감과 고상한 아름다움은 연못, 정원, 건축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공존하고 있는 경복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장소인 근정전 앞에 다다랐고 저희는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저는 마침 지나가던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저희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여성분은 약간 차가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며 제 휴대폰을 받아가셨고 저는 혹시 바쁜 분을 붙잡고 괜한 부탁을 했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사진을 찍겠다며 자세를 잡으시더니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가족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은 한 번만 다시 찍자며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셨죠. 결국 저희 가족은 여러 번 포즈를 바꿔가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야 했고 촬영이 끝난 뒤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답니다. 카메라 안에 정말 너무 예쁜 저희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며 저희 가족이 기뻐하자 그 여자분은 만족해하시며 떠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나던 한국인 여성분께 부탁한 건데 저희 가족은 무슨 사진 작가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지 말이죠. 경복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 어제 먹었던 삼겹살의 감동을 아직 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시 한번 그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저희를 알아본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고 저희는 기분 좋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자리를 잡은 뒤 저희는 어제 먹었던 대로 삼겹살 3인분을 주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죠. 잠시 후 부모님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얼른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의 옆을 바라보니 제 옆자리에 앉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커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커플의 테이블 위에 빈 술병이 가득한 것을 보니 그들은 이미 만취한 상태인 것 같았죠. 저는 취한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는데 다시 한번 옆자리에서 기분 나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이었지만 충분히 저를 욕하고 있음이 느껴졌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타이완, 대만 등의 국가 단어들과 어감만으로도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고 좋은 일들만 겪으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쌓아오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엄청난 수치심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못된 커플들과 저 사이에 서시고는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옆자리에 있는 손님에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고 그래요.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요. 술도 잔뜩 취해서는 정말. 이래서 중국인들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차이나라는 말은 알아들었기에 지금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안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달려오셨고 사장님과 커플들을 떨어뜨려 놓으며 일단 소동은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커플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저는 재빨리 부모님께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님은 대번에 도끼눈을 뜨고 그 커플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려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게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집 가게 안에 있는 한국인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 중국인 커플을 밖으로 밀쳐냈고 그 중국인들의 행패로 바닥에 떨어진 수저와 깨진 그릇, 컵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치워주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 모습은 어제 제가 횡단보도에서 넘어지며 화장품을 도로에 쏟았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 가게에서 이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며 사장님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을 보며 아까는 통쾌함을, 이번에는 위로를 느꼈죠. 이 순간 너무 큰 감동에 저는 벨기에에서 겪었던 상처까지도 모두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선물 같은 이 순간을 위해 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손을 잡으며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인사를 드렸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한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만든 추억으로 한국의 피를 가진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멋진 나라의 피를 가진 사람인지 느꼈고 벨기에에서도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언젠가 저에게 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나에게 한국행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던 건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를 다시 들으며 잠에 들었어요. 노래 가사에서처럼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이 가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벨기에에 돌아가서도 한국의 피를 가진 저였기에 한국인들처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한국인의 피를 가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혼혈이님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 멋진 한국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인종차별은 사회적인 문제 같아요. 특히나 이탈리아나 사연 속 벨기에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게서 아직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런 차별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여하튼 엄마의 고향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벨기에로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는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진 삶 사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연을 읽어드렸던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